나스젠가의 이야기. 제 얘기의 절반은 당신도 이미 알고 계셔요. 제게 할머니가 계시다는 걸 아시니까요. 나머지 절반도 그렇게 간단한 얘기라면 나는 웃으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잠자코 들어주세요. 먼저 다짐을 받아두고 싶어요. 절대 제 얘기를 가로채지 말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어쩜 당황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냥 잠자코 들어주세요. 제겐 연로하신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할머니 손에 맡겨졌어요. 할머니는 전에 부자였나 봐요. 지금도 옛날의 좋은 시절을 되새기곤 하시니까요. 할머니는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다음에는 가정교사를 구해 주셨어요. 제가 15살이 되었을 때 지금은 17입니다. 공부는 끝났어요. 제가 한눈을 팔았던 것도 이때였어요. 무슨 짓을 했는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은 과실이었다고만 알아두세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앞이 안 보여서 너를 제대로 감시할 수가 없구나 하시며 핀을 꺼내 제 옷자락을 당신 옷에 꽂아 놓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제가 행실을 바로잡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그런 식으로 앉아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간단히 말해서 처음에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을 하건 책을 읽건 공부를 하건 모조리 할머니 곁에서 해야만 했어요. 한 번은 꾀를 좀 부렸어요. 포클라를 꼬셔서 제 대신 자리에 앉아있게 했답니다. 포클라는 저희 집 하녀인데 귀가 먹었어요. 마침 할머니는 안락의자 위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포클라는 저 대신 앉아있고 저는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러나 끝이 안 좋았지요. 제가 없는 동안 할머니는 잠이 깨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아직도 다소곳이 앉아있는 줄만 아시고 무언가를 물어보셨어요. 표클라도 할머니가 무슨 말인가 물어보신다는 걸 알았지만 들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쩔까 생각도 못해 핀을 뽑아버리고 주랭랑을 쳤어요. 여기서 나스젠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웃음으로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그녀는 즉시 웃음을 거두었다. 부탁이에요. 할머니를 조롱하듯 웃지 마세요. 제가 웃는 건 그냥 우스워서. 사실 할머니가 그런 상태이고 보니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저는 조금쯤은 할머니를 사랑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지른 만큼 대가를 치렀지요. 저는 당장 그 자리에 다시 붙잡혀가지고는 정말이지 꼼짝도 못하게 되었지요. 참 그런데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그러니까 할머니는 자기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셔요. 창문이 3개밖에 안 달린 아주 작은 목조 건물인데 할머니 연세만큼이나 오래된 집이랍니다. 꼭대기에는 다락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락방으로 새 하숙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새 하숙인이라면 그 전에도 하숙인이 있었겠군요. 나는 말참견을 했다. 그래요. 물론 있었어요. 당신보다는 그래도 잠자코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네, 하여간 그 사람은 입도 잘 안 돌아갔으니까요. 버쩍 마르고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다리까지 저는 노인이었어요. 한마디로 세상 살기 어려운 분이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우리는 새 하숙인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하숙을 안 치고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방세와 할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저희들 수입의 전부였죠. 새 하숙이는 마치 일부러라도 그런 것처럼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곳 사람은 아니었어요. 타지에서 온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방세를 깎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는 그 사람에게 방을 내주기로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게 물으셨어요. 나스젠가야, 어떠냐? 이번 하숙이는 젊었더냐, 늙었더냐?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할머니, 그렇게 젊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노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또 물으셨어요. 용모는 단정하더냐? 저는 이번에도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답했죠. 네, 용모는 단정해요, 할머니.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맙소사, 말세로구나, 말세야, 아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내가 그 작자한테 넋을 잃을까봐 그러는 거다. 무슨 세상이 이렇담. 아니 그래, 변변찮은 하숙인 주제에 용모가 단정하다니.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다. 할머니는 항상 옛날 타령만 하세요. 옛날에는 나도 젊었다. 옛날에는 햇빛도 더 따뜻했다. 옛날에는 크림도 지금처럼 빨리 씌어지지 않았다. 등등. 뭐든 옛날이 더 좋았다는 거죠. 저는 앉아서 곰곰 생각해 보았어요. 할머니는 나한테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왜 하숙인이 젊었느냐 늙었느냐 꼬치꼬치 캐물으신 걸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저는 다시 매드코에 술을 세고 양말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두 잊어버렸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하숙인이 저희 방에 찾아왔어요. 방을 도배해주기로 약속한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요. 우리 수다쟁이 할머니는 띄엄띄엄 말씀하셨어요. 예, 나스젠가야. 내 침실에 가서 주판을 좀 가져오너라. 저는 왜 그런지 얼굴이 온통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그만 옷에 핀이 꽂혀 있다는 걸 깜빡 잊고는 벌떡 일어났어요. 하숙인이 눈치 못 채도록 살짝 핀을 뽑아버렸어야 하는데 그만 급히 일어나느라고 할머니의 의자가 기우뚱했어요. 하숙인이 이제 저에 관한 걸 눈치챘다고 생각하니 얼굴에 모닥불이라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못이라도 박힌 듯 멈춰 서버렸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어찌나 부끄럽고 서럽던지 그만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왜 그러고 서 있느냐? 그렇지만 저는 더욱더 하숙이는 제가 자기 앞에서 부끄럼을 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인사를 하고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현관에서 무슨 소리만 나도 저는 기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만약에 대비해 몰래 핀을 뽑아버리곤 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 주일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숙인이 포클라를 시켜 전가를 보내왔어요. 자기한테 프랑스 책이 많이 있는데 모두 읽어볼 만한 좋은 책들이다. 할머니께서도 심심하실 텐데 손녀딸에게 읽어달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그 책들이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자꾸만 캐물으셨어요. 만약 부도덕한 책이라면 절대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뭐 나쁜 걸 배우게 된다나요? 무엇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 거기 무슨 말이 써 있는데요? 아,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쓰여 있느냐 하면 젊은 놈팡이들이 정숙한 아가씨를 유혹하는 얘기지. 결혼하겠다는 구실로 집에서 꼬여내 나중에는 팔제대로 살라며 그 불쌍한 아가씨를 버리는 거지. 아가씨들은 말로가 아주 비참하단다. 나도 그런 책이라면 수없이 읽었다. 어찌나 얘기가 근사하게 쓰여 있는지 몰래 몰래 밤을 지새며 읽곤 했다. 나스젠가야, 너는 그런 책 읽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그 작자가 보내온 책은 어떤 것들이냐? 전부 다 월터 스콧의 소설이에요, 할머니. 월터 스콧의 소설이라? 그러면 됐다. 그런데 거기 무슨 술책이라도 부린 건 아니겠지? 그자가 무슨 연애 편지라도 끼워 넣지 않았는지 들춰보련? 없어요, 할머니. 편지는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럼 표지 뒷면도 살펴보거라. 자고로 그런 작자들은 가끔 겉장 뒤에 끼적거려 놓거든. 도둑놈들. 아니요, 할머니. 표지 뒤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럼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월터 스콧의 책을 읽기 시작했고 한 달쯤 지나서는 거의 절반가량을 읽었지요. 그 뒤에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책을 보내주었어요. 뿌시킨도 보내주었어요. 결국 저는 책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었고 중국 왕자한테 시집가는 생각도 그만두어 버렸죠. 그런데 한 번은 그 하숙인과 층계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무슨 일인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을 때였어요. 그 사람은 걸음을 멈췄고 저는 얼굴을 붉혔지요. 그 사람도 얼굴을 붉혔어요. 하지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는 할머니 건강은 좀 어떠시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책들은 다 읽었습니까? 나는 대답했어요. 네, 다 읽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어요. 어떤 책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까? 저는 아이바노와 뿌시킨이 제일 좋았어요. 라고 했지요. 그때는 그게 다였어요. 일주일 뒤에 저는 또다시 그 사람과 층계에서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할머니 심부름이 아니라 저한테 무슨 볼 일이 있었어요. 2시경이었어요. 하숙이는 항상 그때쯤 돌아오곤 했어요.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기에 저도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할머니와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따분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오자 저는 왠지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어요. 창피스러웠고 또다시 모욕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제 일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물어보는 게 언짢아서 그랬을 거예요. 대답도 않고 지나가 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하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착한 아가씨군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걸 용서하세요. 하지만 당신의 할머니보다는 당신께 한사코 마음이 더 쓰이는 걸 어떡합니까? 놀러 갈 만한 여자친구도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대답했어요.
맛생가라고 한 병 있긴 했는데 지금은 뿌스코프로 가버렸다고 말했지요. 실례지만 하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저와 극장에 안 가시렵니까? 극장이라고요? 할머니는 어떡하고요? 그야 뭐 할머니께는 비밀로 하고 라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안 돼요. 할머니를 속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 사람도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한 다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사 후에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었어요. 어디 외출은 안 하시느냐, 친지는 있으시냐 등등 시시콜콜 묻더니만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어요. 오늘 오페라의 특별석을 잡아놓았습니다. 세비야의 이발사를 상연하고 있는데요. 아는 사람들이 저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사정이 생겨 못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표가 남았습니다. 아니 세비야의 이발사라고 했수?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옛날에 하던 그 이발사 말씀이신가? 네, 바로 그 이발사입니다. 하고 그 사람이 말하더니 저를 흘끗 쳐다보았어요. 저는 이미 모든 걸 알아차리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제 가슴은 기대로 부풀어 올랐어요. 그거라면야 모를 리가 없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소시적에 가족극단에서 내가 로지나 역을 맡았었거든. 그러시다면 오늘 가시겠습니까? 어차피 표는 버리게 될 테니까요. 하숙인이 말했어요. 그럼 갑시다.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수? 우리 나스젠가도 극장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 하느님, 이렇게 기쁜 일이. 우리는 즉시 나갈 채비를 했어요. 공들여 몸단장을 하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앞이 안 보이셨지만 그래도 음악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게다가 할머니는 좋은 분이셨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끼리 외출한 적이 없으니까 저를 좀 위로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세비야의 이발사가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단 이건 말씀드릴게요. 그 하숙인이 그날 저녁 내내 저에게 상냥한 눈길을 보내고 또 말투도 아주 다정했기 때문에 저는 금방 알아차렸어요. 아침에 그 사람이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던 것은 제 마음을 떠보려고 그랬던 거라는 걸요. 어쨌든 정말 즐거웠어요. 저는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들었어요. 어찌나 가슴이 두근거리던지 흡사 가벼운 열병에라도 걸린 것 같았어요. 저는 밤새도록 세비야의 이발사에 대해 잠꼬대를 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 그 사람이 좀 더 자주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천만에요. 그 사람은 아예 발길을 끊다시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르곤 했는데 그것도 극장에 같이 가자고 하기 위해서였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뒤에 한두 번 정도 더 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도무지 흡족하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제가 할머니 옆에 꼭 붙들려 사는 것이 안쓰러웠을 뿐이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더 그런 생각에 빠져들었고 마침내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책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일을 해도 손에 안 잡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할머니께 못된 장난을 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급기야 저는 살이 쭉 빠지고 병자처럼 되었어요. 오페라 시즌이 지나가고 우리의 하숙인도 발길을 뚝 끊어버렸어요.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물론 언제나 같은 그 층계에서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말하기도 싫다는 듯이 심각한 표정으로 묵묵히 인사를 하고는 현관 층계 쪽으로 횡하니 가버렸어요. 저는 계단 중간에 버치처럼 새빨갛게 되어 마냥 서 있었어요. 그와 만나기만 하면 전신의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꼭 1년 전 5월에 하숙인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이곳에서의 볼일은 다 마쳤으며 그래서 다시 한 1년간 모스크바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자 저는 파랗게 질려 죽은 사람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할머니는 아무 눈치도 못 채셨어요. 그 사람은 떠난다는 말을 하고는 우리한테 인사를 하고 나가버렸어요. 어쩌면 좋단 말인가요? 저는 오랜 생각과 번민 끝에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일 떠난다. 그러니 오늘 밤 할머니가 자리에 드시고 나면 모든 걸 끝내리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었어요. 저는 옷가지며 필요한 네이 등을 조그만 보퉁이에 꾸려가지고는 두 손으로 들고 얼이 쑥 빠진 채 하숙인의 다락방으로 갔어요. 층계를 올라가는 데만도 무려 1시간이나 걸린 느낌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어요. 아마도 제가 유령인 줄 알았나 봐요. 제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은 서둘러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가슴은 미칠 듯이 방망이질치고 머리가 빠개지는 듯 아팠어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신이 좀 들자 저는 다짜고짜 보퉁이를 그 사람의 침대에 놓고 그 옆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철철 흘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모든 걸 깨달았는지 창백한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어요. 어찌나 슬프게 저를 바라보는지 제 가슴은 그만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봐요, 나스젠까 하면서 그 사람이 말문을 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가난뱅이에요. 지금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대로 된 방 한 칸도 없어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 해도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그러나 저는 급기야 감정이 폭발하여 할머니와 함께 살 수는 없다. 할머니한테서 도망칠 것이다. 옷에 핀이 꽂혀 있는 건 정말 싫다. 당신만 괜찮다면 모스크바에 같이 가고 싶다.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 등에 말을 쏟아놓았어요. 수치와 사랑과 당당함이 일시에 제 안에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발작을 일으키다시피 하며 침대에 쓰러졌어요. 그만큼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 사람은 몇 분 동안 잠자코 앉아있더니 벌떡 일어나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착하고 사랑스러운 나스젠까 내 말을 들어봐요 하고 그 사람도 역시 울먹거리며 말문을 열었어요. 맹세코 만일 언젠가 내가 결혼할 수 있게 된다면 내게 행복을 선사해 줄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일 겁니다. 단언합니다만 이제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잘 들어봐요. 나는 모스크바에 가서 딱 1년간 있겠습니다. 그동안 내 일이 자리가 잡히길 바랍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당신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면 맹세코 저는 행복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약속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되풀이해서 말하겠지만 만약 1년 뒤에 안 된다면 그 뒤라도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그때도 당신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한해서이지만 말입니다. 나는 그 어떤 말로도 당신을 묶어놓을 수 없거니와 그렇게 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날 떠났어요. 할머니께는 아무 말도 안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길 바랐거든요. 이제 제 얘기는 거의 다 끝났어요. 정확하게 1년이 지나갔어요. 그 사람은 벌써 사흘째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결말이 알고 싶어 성마르게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여태껏 소식이 없어요. 나스젠카는 가까스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하듯 대답했어요. 아무런 소식도.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잠시 소리 없이 있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를 듣자니 내 심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결말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나스젠까, 나는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머뭇머뭇 말을 꺼냈다. 나스젠까, 제발 울지 말아요.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어쩌면 아직 여기 도착하지 않았는지도. 왔어요. 왔단 말이에요. 나스젠카가 말을 받았다. 그 사람은 여기 있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그날 떠나기 전날 밤에 우린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당신께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을 다 말하고서 우리는 약속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로 바로 이 제 방으로 산책하러 왔어요. 10시였어요. 우리는 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미 슬프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자니 달콤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돌아오는 대로 저를 찾아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절하지 않는다면 할머니께 모두 말씀드리자고 했어요. 이제 그 사람은 돌아왔어요. 전 그걸 알아요. 하지만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눈물 범벅이 되었다. 맙소사, 정말 당신의 고통을 덜어줄 길이 없는 걸까요? 나는 절망감에 휩싸여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나스젠까 말해봐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될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고개를 들면서 그녀가 말했다. 아니, 물론 아닙니다. 나는 문득 생각나는 바가 있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편지를 쓰도록 하세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녀는 이미 고개를 떨군 채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어째서 안 됩니까? 왜요? 나는 내 생각을 우기며 계속 말했다.
이봐요, 나스젠까. 편지 말입니다. 편지도 나름 아닙니까? 게다가, 나스젠까. 이렇게 합시다. 나한테 맡겨요, 나한테. 나쁜 조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잘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이미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제.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강요하는 것처럼. 나의 착한 나스젠까. 나는 미소를 내보이며 말을 막았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가 당신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상황으로 미뤄볼 때 그는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의 행동은 올바른 것이었고요. 나는 스스로의 확신과 증거가 논리적인데 점점 더 감격해하며 떠들어댔다. 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스스로를 약속으로 묶어두었습니다. 만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꼭 당신과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에게는 당장이라도 그를 거절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당신은 첫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당신에겐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설령 그를 약속에서 풀어주고 싶다 하더라도 당신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무얼 말입니까? 편지 말이에요. 저라면 우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선생님. 꼭 그래야 하나요? 경애하는 선생님이라고요? 물론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됐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경애하는 선생님, 이런 편지를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니죠. 죄송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씁시다. 이렇게 몇 자 올립니다. 저의 성급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희망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의욕에 찬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한다 해서 그게 잘못일까요? 당신이 돌아오신 지금 당신은 이미 마음이 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비난하지도 않고요. 제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걸 가지고 당신을 비난하진 않겠습니다. 그게 제 운명인걸요.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저의 성마른 글을 읽으시며 화를 내시거나 비웃지 말아주세요.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은 고독하고 가엾은 소녀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조언을 해줄 사람도 없고 한 번도 자기 마음을 추스르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소녀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잠깐이나마 의심이 파고든 걸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그토록 사랑했고 또 사랑하고 있는 소녀를 마음속으로나마 모욕할 수는 없으실 겁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나스젠카가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눈에서 기쁨이 반짝였다. 당신은 저의 의심을 풀어주셨어요. 당신은 하느님이 보내주신 분이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하느님이 나를 보내주신 게 말입니까? 그녀의 즐거워하는 얼굴을 환희에서 차서 바라보며 내가 대꾸했다. 네, 그 점 하나만 두고서라도요. 나스젠까.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나도 당신이 나를 만나준 것에 대해 그리고 내가 평생 당신을 기억할 거라는 것에 대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됐어요. 이제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사람이 도착하게 되면 즉시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집에 편지를 보내 연락을 해주기로요. 그 댁분들은 선량하고 소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일은 아무것도 몰라요. 편지를 쓸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 편지로는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도착하는 날 우리가 만나기로 한 이곳에서 정각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도착한 걸 알아요. 그렇지만 벌써 사흘째 편지도 없고 사람도 안 나타났어요. 저는 아침부터 할머니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제 편지를 당신이 내일 직접 아까 말씀드린 그 선량한 분들 댁에 가져다 주세요. 그분들이 곧 그 사람에게 전해주실 거예요. 답장이 오게 되면 그것도 당신이 직접 밤 10시에 가져다 주세요. 하지만 편지가 있어야지요. 먼저 편지부터 써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러자면 내일 모레나 되어서야 일이 될 텐데요. 편지. 나스젠카는 어딘지 곤혹스러워하며 대답했다. 편지는 그러나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일단 내게서 고개를 휙 돌리더니 장미꽃처럼 얼굴을 붉혔다. 그때 갑자기 내 손에 편지가 한 장 쥐어졌다. 얼핏 보기에도 오래전에
다 씌어진 완전히 준비가 된 봉함까지 된 편지였다. 어떤 낯익고 다정하고 우아한 회상이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로지, 나는 읊조리기 시작했다. 로지나. 우리는 합창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기쁨에 넘쳐 그녀를 껴안을 뻔했다. 그녀는 더 이상은 그럴 수 없을 만큼 얼굴을 붉혔다. 그녀가 웃을 때 새까만 속눈썹에서 진주 같은 눈물방울이 떨리고 있었다. 자, 그럼 이만 이제 가보겠어요.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여기 편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씌어 있는 게 가져가야 할 댁의 주소예요. 그럼 가볼게요. 안녕, 내일 봬요. 그녀는 내 두 손을 꼭 잡고 고개를 한번 까딱하더니 화살처럼 예의 그 골목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녀를 눈으로 뒤쫓으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내일까지, 내일까지 라는 구절이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